광학이라는 학문, 우리가 빛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빛. 빛은 우리가 어떤 몇 가지 성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입자적인 성질, 그 다음에 파동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자적인 성질을 가질 때 우리가 이 빛을 이제 광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빛이 파동적인 성질을 이제 가질 때 우리가 광파라고 얘기하고요. 추가적으로 하나의 이제 추가적인 성질을 보면 이제 직진하는 성질도 가지고 있어요. 입자성하고 파동성, 이거 두 개는 빛의 본질적인 성질이고, 이제 빛은 추가적으로 직진하는 성질을 갖고 있고, 이때 우리가 광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광자는 포톤이라고, 여기서는 파티클이라고 해서 광자, 우리가 포톤이라고 하는데, 또는 라이트 파티클, 포톤. 광파 할 때는 우리가 라이트 웨이브 이렇게 하고, 또는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오늘 라이트 레이 이렇게 이제 쓰고요. 우리가 이 빛의 이제 직진한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그 분야가 있어요. 그 분야를 우리가 기하광학 분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하광학이라는 거는 빛의 직진성을 이용해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분야가 되고, 그 다음에 빛의 파동적인 성질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루는 분야를 우리가 물리광학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파동광학이라고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빛의 입자성을 적인 성질을 다루는 그러한 이제 분야를, 광학의 분야를 우리가 이제 양자광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안경광학 분야에서는 양자광학은 다루지 않고 요 파동성하고 직진성을 갖다가 우리가 이용하는 이 물리광학이라는 분야하고 파동광학이라는 분야를 이제 배우게 되고, 이제 기하광학이라는 걸 이용하면 우리가 렌즈의 설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고, 또 렌즈의 성능도 이제 평가할 수 있고요. 특히 안경광학에 적용하면 우리가 거만이라는 분야에 이제 적용할 수도 있고, 렌즈를 갖다가 이제 그 설계할 때 이제 쓴다고 했죠. 그 다음에 파동광학을 이용하면 우리가 렌즈의 기능성을 갖다 향상시켜 주는데 활용할 수 있고, 그 특히 우리가 이제 코팅을 사용하면은 이제 무반사나 반사 렌즈를 이제 만들 수 있다고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파동적인 성질을 이용하는 분야를 이제 물리광학이라고 하고, 이걸 갖다가 지금 여기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자, 빛과 관련된 현상들이 또 있어요. 빛과 관련된 현상들이 있는데, 크게 이제 반사라는 현상, 그 다음에 굴절이라는 현상, 그 다음에 간섭이라는 현상, 그 다음에 회절이라는 현상, 그 다음에 편광이라는 현상, 이렇게 크게 이제 5개 중요한 그 현상들이 있는데, 반사라는 거는 이렇게 어디 여기 경계면이라고 하고, 자, 경계면의 뜻은 뭐냐면은 두 개 A라는 물질하고 두 개의
물질이 이렇게 만나요. 그러면 만나는 이 부분을 우리가 경계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가 공기고 위쪽이 물이라고 이렇게 또는 하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그 여기 공기고 거울이어도 괜찮아요. 부딪혔다가 이렇게 되튕기는 현상. 원래 매질로. 그래서 반사라는 거는 경계면에 부딪혔다가 되튕기는 현상. 되튕기면서 원래 매질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런 경계면에 부딪혔다가 그 다음에 원래 매질로 더 되돌아가는 현상을 우리가 반사라고 해요. 자, 굴절은 뭐냐면은 경계면이 있을 때 빛이 오고 이번에는 그 다음 물질로 투과해서 들어가요. 근데 투과해서 들어갈 때 원래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꺾일 수도 있고 원래 방향이 이쪽이라고 한번 진행하죠. 근데 이쪽으로 꺾이지 않고 이쪽으로 꺾일 수도 있고 또는 이쪽으로도 꺾일 수 있어요. 이쪽으로 꺾이느냐 저쪽으로 꺾이느냐 하는 거는 이제 굴절률이라는 거 위하고 아래가 어느가 밀하냐 소하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꺾이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굴절이라는 거는 빛이 경계면에 부딪혔었다가 꺾여서 들어간 현상을 우리가 굴절이라고 해요. 자, 이 두 개의 현상은 우리가 빛의 직진성을 빛이 직진한다는 성질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간단하고 쉽게 설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빛의 직진성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다 이겁니다. 물론 파동적인 성질로서도 설명할 수가 있지만 아주 복잡해요. 계산이. 그렇지만은 직진하는 성질을 이용하면 자하고 각도기만 있으면 우리가 금방 쉽게 그리고 간단한 수학만 사용하면은 금방 구할 수가 있어요. 이 바꿔끼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래서 굴절하고 반사 이거를 갖다가 는 어떤 현상 즉 직진성을 이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기하공학에서 기하광학을 이용하면 돼요. 기하광학의 한 분야에서 다릅니다. 그래서 기하광학에서 다루는 학문은 빛의 직진성, 빛은 직진한다는 직진성을 이용하고 빛과 관련된 반사 굴절을 갖다가 우리가 주로 다루는 분야가 됩니다. 자, 간섭이라는 건 뭐냐면은 빛과 빛이 두 개가 겹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의 빛이 이렇게 있고 파동이니까 이렇게 출렁출렁 그러죠. 자, 여기서 한번 여기 이 표시할 때는 우리가 광자는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해주고 파동은 이렇게 출렁출렁이니까 이렇게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직진성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표시해줘요. 하지만 빛은 직선은 아니고 출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출발점에서부터 나가는 거니까 양쪽으로 나가는 건 아니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표시는 안 합니다. 그래서 출발점이 있는 거니까 한쪽은 이렇게 출발점에서 세 곳에 이렇게 해서 반직선으로 표시. 그래서 반직선입니다. 레이가 반직선이란 뜻이에요. 이 선분 반직선 직선 이렇게 되죠. 영어로 말하면 이건 엘리먼트 그래서 라인 엘리먼트 이래서 선분 이렇게 쓰고 요거는 레이 그 다음에 이런 모양은 스트레이트 라인이라고 해요. 스트레이트 라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빛은 이 셋 중에서 바로 이렇게 표시돼요. 레이로서. 자, 간섭에서는 우리가 이제 파동에서는 이렇게 출렁이게 표시하죠. 자, 요런 파동이 있고 또 하나의 파동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겹쳐질 수가 있어요. 똑같이 겹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이렇게 하면 두 개를 합치면 더 커져요. 이렇게 출렁 이렇게 커져요. 이렇게 또는 이렇게 겹치는다고 쳐보죠. 자, 기준선이 여기 있고 파동이 하나 이렇게 쳐진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파동이 이렇게 쳐져요. 똑같이 이렇게.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여기는 위로 올라가고 여기는 아래로 내려고. 그러니까 두 개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올라간 효과, 내려간 효과하고 사라지니까 그냥 소거돼서 이렇게 돼요.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겹쳐질 수가 있어요. 파동은 겹쳐질 수가 있는데 겹쳐질 때 이렇게 커지거나 또는 사라지는 현상. 이걸 갖다 우리가 보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개의 파동이 겹쳐져서 증폭되는 현상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보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파동이 겹쳐져서 사라지는 상태가 있어요. 이걸 상쇄라고 해요. 상쇄. 이런 간섭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같은 장소에 파동이 존재해야 돼요. 자, 입자하고 파동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거죠. 입자는 어떻게 돼요? 파동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가둬둬요. 테두리를 쳐줍니다. 책상 위에다 쌀알갱이를 놓고서 실로 이렇게 감싸요. 그 다음에 그 호수에다가 이렇게 실을 이렇게 띄어놔요. 그리고 여기다가 돌을 똑 떨어뜨려요. 그럼 출렁하고 파동이 생기죠. 가만 잠시 후에 책상 위에 있던 돌은 절대로 혼자 빠져나가지 못하죠. 하지만은 호수 위에 실을 두르고서 그 중간에다 돌을 떡 떨어뜨리면 파동이 출렁 생기는데 이 출렁한 것이 잠시 후에는 이렇게 벗어나요. 바로 이것이 파동과 그 입자의 큰 차이점이죠. 어떤 경계, 테두리를 스스로 벗어나느냐, 못 벗어나느냐. 자, 이것이 첫 번째 입자하고 그 다음에 파동의 큰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동시에 한 위치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당구공이 하나 있고 또 당구공이 있습니다. 근데 두 개가 합쳐지면서 같은 장소에 있을 수는 없죠. 이렇게 되면 그렇지만 파동은 한 개의 파동이 있고 그 다음 파동이 있으면 두 개가 겹쳐질 수가 있어요. 겹쳐질 때 이와 같이 움푹 들어간 것하고 올라간 것, 즉 이 부분을 마루라고 그러죠. 요걸 마루라고 그러고 이걸 고리라고 그러죠. 움푹 들어간 데를 마루하고 마루가 겹쳐지는 형태로 되면은 아주 크게 증폭이 돼요. 이걸 이제 보강 현상. 그 다음에 마루하고 이렇게 마루하고 골이 겹칠 때는 상쇄된 현상. 즉 이거는 왜 일어나냐면 바로 한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곳에 동시에 존재함으로 해서 이렇게 증폭되거나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간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간섭이 일어날 수 있는 거는 한 장소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이제 간섭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두 개의 파동이 겹쳐져서 이렇게 증폭되거나 즉 보강되거나 상쇄된 현상을 우리가 간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섭이 일어날 조건은 뭐냐면은 간섭이 일어날 조건은 일단은 파동이 이제 되겠죠. 입자에서는 절대로 그 간섭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동시에 한 장소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자, 파동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한 장소에 겹쳐질 수가 있어야 돼요. 한 장소에 겹침이 일어나죠. 이걸 갖다 우리가 좀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중첩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문 용어로서 중첩되어서 그 다음에 이것이 증폭되거나 우리가 증폭되는 것은 이제 보강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사라지는 현상, 사라지는 건 우리가 상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한테 간섭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두 파동이 있어야 돼요. 두 개의 파동이 두 파동이 중첩되어서 보강되거나 상쇄되는 현상, 이거를 우리가 간섭이라고 합니다. 자, 이 간섭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 간섭이라는 현상, 즉 뭐냐면은 두 개의 파동이 중첩되어서 보강되거나 상쇄되는 현상을 우리가 빛의 직진성, 빛이 직진한다는 걸 이용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빛이 파동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용하면은 설명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아둘 건 뭐냐면 간섭이라는 현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간섭이라는 현상은 빛의 어떤 성질을 이용하면은 해결할 수 있는지 이걸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간섭이란 두 파동이 중첩돼서 보강되거나 상쇄된 현상. 간섭은 빛의 파동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물리광학의 한 분야로 다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물리광학의 한 분야입니다. 자, 그 다음에 회절이라는 건 뭐냐면은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이 있으면은 장애물을 갖다가 건너가서 꺾여 들어가는 현상이야. 장애물을.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이제 파도가 출렁입니다. 파도가 출렁출렁이죠. 이렇게. 근데 위에서 우리가 파도를 위에서 한번 본다고 쳐봐요. 바닷가 위에서 파도 치는, 그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자, 여기가 마루 부분을 이은 겁니다. 그래서 출렁 여기가 이제 모래사장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데 방파제가 있다고 치자 이겁니다. 여기 방파제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럼 파도가 이렇게 쫙 쳐요. 파도가 좀 촘촘하게 그릴게요. 파도가 치면은 파도가 쳤대 방파제 붙이면 방파제에서 색깔로 좀 그릴까요? 자, 파도가 여기 이제 치고 옵니다. 아, 파도가 와요. 자, 방파제에 부딪힙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봤을까요? 강물을 해도 좋아요. 자, 강물에다가 이렇게 여기가 큰 강 중에 있는데 방파제 하나 있고 강이 여기서 쫙 이쪽으로 흘러갑니다. 출렁출렁. 자, 그러면 강물이 이렇게 하다가 여기는 잔잔하고 여기는 파도가 이렇게 치고. 자, 이런 거는 본 적이 있어요? 없죠?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보면 이렇게 되죠. 파동 이 물결파가 여기서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이쪽으로 되는, 그러니까 가려져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 이 부분들이 여기는 전부 다 가려져 있는 부분이죠. 이 가려져 있는 부분으로 꺾여서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꺾여서 이렇게 여기서 꺾여 들어가는 현상. 요 꺾여 들어가는 현상을 우리가 회절이라고 그래요. 회절. 이 회라는 건 뭐냐면은 휘어진다 그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휘어져서 들어간다. 그래서 회절이라는 건 뭐냐면은 파동이 장애물을 만났어요. 장애물을 만나면 장애물 뒤편, 즉 요런 영역을 우리가 섀도우 영역이라고 해요. 그림자 영역. 그래서 장애물 뒤편 또는 그림자 영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섀도우 그림자 영역으로 꺾여서 들어가는 현상. 꺾여 들어가죠. 이 현상을 우리가 회절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회절이라는 거는 파동이 장애물을 갖다가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장애물의 그림자 영역으로 꺾여 들어간 현상을 우리가 이 회절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꺾여 들어가는 현상을 우리는 빛의 직진성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빛의 직진성을 하려면 여기서 화살표가 이렇게 그려져요. 화살표가 그려지는데 화살표를 이용해서는 여기서 다 막혀버려서 이 화살표가 이쪽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파동이라는 현상을 이용해야만이 빛이 회절되는 현상을 설명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둘 거 회절의 뜻, 그 다음에 회절이라는 거는 어떤 성질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파동, 즉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회절이라는 거는 파동이 또는 빛이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장애물 뒤편으로 꺾여 들어간 현상이다. 회절이라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빛의 파동성을 이용해야 된다. 따라서 회절은 물리광학의 한 분야로 다룬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면 됩니다. 자, 편광이라는 현상은 이제 우리가 요거는 조금 이따가 이제 얘기하도록 하죠.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물리광학을 배우는 거고, 지금은 이 물리광학은 무엇이냐? 바로 빛을 파동으로 생각해야 된다. 우리는 빛의 편광, 회절, 간섭, 요거를 다루게 될 건데, 이거를 다루려면 일단 뭐를 해야 돼요? 모두 다 파동의 성질이니까 파동을 먼저 알아야 돼요. 파동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 파동을 알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진동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동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겁니다, 지금. 자, 진동은 영어로는 오실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오실레이션. 자,
자, 진동은 이와 같이 주기적인 반복 운동이 됩니다. 하나의 평형점을 중심으로 해서 주기적인 반동을 왔다 갔다 하죠. 맨 처음에 저 스프링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지해 있던 건데 이 중에서 무게중심에 해당하는 요 위치가 있을 거예요. 이 위치에 이렇게 하면은 이 위치가 바로 뭐냐면 평형 위치, 정지 위치에 해당돼요. 물리학에서는 정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걸 평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요거를 갖다가 잡아당겨서 위아래로 이렇게, 그러면 위로 잡아당기면 이렇게 올라갈 것이고 평형 위치는 계속 이 위치에 있어요. 그 다음에 내려가면 이렇게 돼 있죠. 평형 위치를 중심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이거를 이제 반복 운동이 되겠죠. 그래서 진동이라는 거는 이렇게 주기적인 반복 운동, 하나의 평형 위치를 중심으로 한 주기적인 반복 운동 이렇게 합니다. 한 점 또는 하나의 평형 위치. 운동이다. 이제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갖다 우리가 이제 그 이용하려면은 이제 수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진동에 대한 수학적인 표현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이 진동을 알아야만이 여러분이 바로 뭐냐면 파동을 갖다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진동, 이제 여러분이 누가 물어보면은 한 점을 중심으로 한 주기적인 반복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제 수학적 표현을 갖다가 이제 다루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수학적 표현하기 전에 우선 진동에서 나타난 진동을 설명하기 위한 몇 가지 용어를 갖다가 이제 다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진동과 관련된 용어. 요거를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동과 관련된 용어. 자, 여기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서 맨 처음에 이렇게, 자, 여기가 이제 뭐냐면은 평형 위치. 자, 용언 하나 나왔죠? 평형 위치. 자, 요 놈을 이제 위든 아래든 잡아당겨요. 그럼 위로 올라갈 겁니다. 그럼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럼 오르락 내리락. 자, 이 평형 위치로부터 현재 뭐 이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는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제일 꼭대기에 있을 수도 있고 제일 아래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평형 위치로부터 벗어난 거리가 있어요. 이 거리.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표시할까요? 자, 평형 위치로부터 벗어난 거리, 이게 있어요. 평형 위치로부터 벗어난 거리 또는 위치가 있죠. 이걸 우리가 변위라고 합니다. 변위, 변한, 위치가 변한 정도, 그 뜻이에요. 그래서 변이라는 건 뭐냐면은 평형 위치로부터 벗어난 정도. 요거를 변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평형 위치로부터
제일 많이 벗어나는 정도, 이 꼭대기 있어요. 그 이상은 넘어가지 않고 최대로 이 변이가 있어요. 변이 중에서도 최대 변이가 있어요. 최대 변이, 최대로 많이 벗어난 정도라는 뜻이에요. 또 거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변이라는 말이 조금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 거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평형 위치로부터 벗어난 거리. 근데 가장 많이 벗어난 거리. 그게 최대 변이에요. 이걸 갖다 우리가 진폭이라고 얘기합니다. 진폭. 영어로는 이걸 amplitude라고 그래요. amplitude. 그래서 A라고 이제 쓰게 됩니다. A라고 A자로 써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변이는 우리가 Y라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Y.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Y긴 한데 이거는 최대로 많이 벗어나 있죠. 여기까지가 요거가 A 진폭 이렇게 써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진동수라는 게 있어요. 진동수. 자,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얘가 빠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천천히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즉 뭐냐면 1초에 몇 번 왔다 갔다 했는지. 그래서 1초에 진동한 횟수가 있어요. 1초 동안 진동한 횟수. 이걸 갖다가 우리가 진동수라고 합니다. 진동수는 영어로 frequency라 그래요. frequency. 그래서 우리가 F라고 이제 씁니다. F. 자, 그 다음에 주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주기는 뭐냐면은 한 번 여기서부터 갔다가 이렇게 한 번도 괜찮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이것도 한 번이죠. 여기서 참으면 이렇게 갔다 이게 한 번이 될 거예요. 그래서 1회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걸 갖다 우리가 주기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period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데 요건 우리가 T라고 표시합니다. 대문자 T. 그래서 진동하고 관련된 중요한 용어들을 갖다가 이렇게 표시했어요. 최대 변이, 변위, 진동수, 주기. 꼭 알아둬야 됩니다. 변이라는 것은 평형 위치로부터 벗어난 거리 정도. 진동수는 1초 동안 진동한 횟수. 주기는 1회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최대 변이는 진폭이라고 얘기합니다. 진폭. 그래서 평형 위치로부터 가장 멀리 벗어난 정도 또는 거리를 우리가 진폭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단위는 어떻게 쓰냐면 이것이 이제 미터 단위, 미터나 센티미터 단위로 씁니다. 이것도 미터나 센티미터. 그 다음에 이건 1초 동안 진동한 횟수죠. 그래서 회 per 초, 초는 영어로 이제 세컨드니까 s라고 써요. 회는 사이클이라서 1사이클, 사이클 per 세컨드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괜찮아요. 근데 이걸 헤르츠라는 사람이 많이 연구해서 헤르츠, H하고 Z라는 단위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헤르츠, HZ예요. 자, 그 다음에 주기는 1회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이거는 단위가 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진동하고 관련된 용어를 했는데 관련된 용어 꼭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진동을 수학적 표현을, 진동에 대한 수학적 표현을 이제 쓰고 싶어요. 지금 뭐냐면 수식으로 표시해 보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진동을 이제 여러분이 한번 그림을 이제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자, 요건 이제 숙제로 이제 내줄 텐데, 자, 뭐냐면 진동을 여러분이 발생을 시켜요. 자, 진동이라는 거는 여기 보면은 하나의 점을 중심으로 한 주기적인 반복 운동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면 주기적인 반복 운동을 여러분이 하면 돼요. 즉 뭐냐면은 자, A4지든 뭐 이렇게 놓고서 A4지에다 이렇게 한번 잘라서 이렇게 길다랗게 한번 만들어 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냐면 여기서 진동을 발생시키는데, 진동이 발생시키는 건 그냥 손가락으로 연필을 대고서 이렇게 한번 쭉쭉쭉 가비, 이게 진동이에요. 여기 왔다 갔다 이렇게 연필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가 평형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필이 막 커지겠죠. 자, 진폭은 여기서부터 최대 벗어난 거리, 이 거리가 진폭이 되는 겁니다. 자로 한번 재보면 돼요, 여러분. 요거가 2cm면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cm가 되겠죠. 여기가 평형 위치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2cm. 그래서 진폭은 A는 2cm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평형 위치였게 되겠죠. 그래서 진동을 계속 시킵니다. 이거는 위쪽이고 플러스 쪽이고 이쪽은 마이너스 쪽이라고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자, 그 다음에 이걸 왔다 갔다 여기서 계속 진동을 해요. 자, 여러분은 진동을 계속하고 이제 동생한테 뭐냐면은, 자, 그럼 이거 수식으로 표시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걸 수식으로 표시할까 고민을 해야겠죠.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의 동생의 도움을 한번 받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손가락으로 이제 연필로 계속 이것만 이렇게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자, 진폭이 2가 되는 진동을 갖다가 이렇게 발생시키고 여러분 손가락으로. 자, 그 다음에 동생한테 뭐를 하냐면 여기서 여기 종이를 손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라고 해봐요. 쭉 이걸 잡아당기. 여러분 계속 합니다. 종이를 여러분이 잡아. 그러면 종이가 이쪽으로 쭉 딸려서 가겠죠. 자, 그 와중에서 종이에 나타나는 그림이 어떤 모양을 갖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이걸 나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동생한테 이걸 잡아당기라 그래요. 그러면 종이가 쭉 가고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은 여기 중심에다가 이렇게 중심선을 한번 여기 이제 가상의 중심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얘가 평형 위치 지점입니다. 지금 이렇게 가서 하면, 자, 종이를 잡아당기면은 이 종이가 딸려갈 거예요. 이쪽으로 종이가 딸려갑니다. 그러면서 종이에 나타나는 흔적을 한번 봐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흔적이 이렇게 나타나요. 이게 뭐냐면 바로 진동을 펼쳐놓은 모습이에요. 자, 잡아당기는 거는 이쪽으로 잡아당기니까 빨리 잡아당길 수도 있고 천천히 잡아당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은 이 잡아당기는 거는 우리가 이 Y축 있죠? 이쪽 축을 갖다가 하나는 축을 이렇게 잡을 수 있죠. 축을 여기다가 축을 이쪽 축 하나 있고 축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진동과 관련된 이 축이 있을 거예요. 이 축. 자, 이 축하고 이 축이 있는데 두 개가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Y라고 하고 이쪽은 X라고 하지 말고 잡아당기는 건 실은 이게 시간하고 관련된 축이에요. 그래서 시간 축에서 T, 타임에서 T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동생이 잡아당기면 그 종이 위에 흔적이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이쪽은 Y축, 이쪽은 T축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줄 수가 이제 표시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무슨 모양하고 같냐 하면은 여러분 고등학교 때 이런 거 배웠죠? y는 equal sin x라는 함수를 한번 배웠을 거예요. 그럼 sin 함수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쪽은 x축이고 이쪽은 y축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서 최대 높이가 우리가 진폭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갖다가. 그래서
사인 함수가 모양이 이런데 이게 꼭 사인 모양으로 똑같이 나와요 이게. 그래서 진동을 수학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그냥 써주면 돼요. y는 equal 사인에다가 대신 여기가 시간의 축이에요. t 이렇게. 이게 바로 뭐냐면 진동을 수식으로 표시한 결과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가 또 있냐면은 이 여러분이 흔들어 줄 때 이 진폭을 지금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흔들어 줄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흔들어 줄 수도 있어요. 진폭은 요게 진폭이에요. 평형 위치로부터 벗어난 최대 거리가 진폭입니다. 진폭이 큰 경우고 작은 경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형태로 나오겠죠. 이런 형태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 진동과 작게 흔들리는 진동이 있는데 이거는 진폭하고 관련된 거고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표시되느냐 바로 사인 앞에 a라는 숫자를 이렇게 써주면 돼요. a 값이 뭐냐면은 바로 진폭 이 폭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a가 2면은 이게 2cm만큼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총 4cm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루에서 거기까지. 그래서 a가 뭐냐면 이 흔들리는 폭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결정됩니다. a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a sin t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또 모두 할 수 있냐면 여기서 천천히 흔들 수가 있어요. 또는 빠르게 흔들 수 있어요. 천천히 흔들면 이렇게 되는데 빠르게 흔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빠르게 흔들어 봐요. 빠르게 흔들고 동정한테 잡아당기라 그래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형태거든요. 촘촘해진다 이겁니다. 그럼 이렇게 촘촘해지는 거는 아까 듬성듬성한 거랑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 수식에서 어디가 차이가 나냐면은 바로 여기 t하고 사인 사이 여기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a가 크면은 이 폭이 커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오메가라는 숫자 이 오메가라는 숫자가 크면은 얘가 촘촘해져요.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거고 이 듬성듬성한 거 이렇게 하면은 오메가 값이 작아져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모양의 진동을 바로 이 식 하나로 금방 표시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이때 A는 뭐냐면은 우리가 진폭이라 그래요. 진폭. 자, 그 다음에 이 오메가는 뭐냐면은 이 진동을 할 때 얼마큼 빠르게 진동하느냐, 천천히 진동하느냐를 결정해주는 게 바로 오메가 값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름하여 각진동수라고 해요. 각진동수. 왜 진동수 앞에 각자를 붙였냐면 우리는 앞서서 원래 진동수라는 것을 갖다가 얘기했죠. 1초에 몇 번 진동하느냐. 근데 실은 이 오메가하고 사인하고 오메가 사이에다는 뭐가 뭐냐면 F에다가 아까 진동수를 F라고 했잖아요. 1초에 몇 번 진동하는지 에다가 2파이라는 숫자가 하나 더 붙어서 2파이 F 이렇게 해서 요 식이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각진동수가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실제로 응용을 하고 여러분이 뭐냐면은 여기서 정보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진동이라는 거를 수식으로 표시했어요. 이거를 수식으로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표시된 수식 요거 있죠? 요거를 우리가 진동함수라 그래요. 진동함수. 진동에 대한 수학적 표현. 진동에 대한 수학적 표현. 표현은 뭐냐? 자, 굉장히 쉽죠? 가서 봐. 진동을 수학적으로 표시하래요. 어떻게 하지? 그럼 어떻게 하냐면, 맞아. 진동이 이렇게 있고, 이거 배우기를 어떻게, 이걸 잡아당기라 그랬지? 그랬더니, 사인 모양 나타났네. 맞아. 진동은 사인 모양으로 나타나는구나. 딱 써줘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잡아당길 때, 이제 이것이 시간에 대한 축에 해당되니까 t라고 붙이는구나. 근데 진동을 내가 크게 흔들 수도 있어. 또는 작게 흔들 수도 있어. 그거는 여기에 들어간다 그랬어. 빨리 흔들 수도 있어. 적게 흔들 수도 있어. 여기 들어간다 그랬어. 그래서
진동에 대한 수학적 표현, 진동 함수라고 얘기해요. 간단히 이걸 갖다가 진동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은 y는 equal a 오메가 t, y는 equal a sin 오메가 t. 이게 바로 뭐냐면 진동에 대한 수학적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제 정보를 이제 구하겠어요. 여러분은 여기서 이제 정보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어떤 인포메이션, 정보를 끄집어내야 된다 이겁니다. 어떤 정보를 끄집어내야 되냐면 진폭, 얼만큼 크게 흔들리는지, 그 다음에 진동수라는 정보를 끄집어내게 될 거예요. 진동수, 얼만큼 빠르게 흔들리는지, 그 다음에 주기라는 정보를 끄집어낼 거예요. 1초에 몇 번 흔들리는지. 근데 실제로 진동수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싶은데 이 수식에는 진동수가 아니라 각진동수라는 이 파이가 곱해진 양이 여기 앞에 써져요. 그래서 각진동수를 갖다가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A에다가 사인에다가 2파이 F 이렇게 되는데 복잡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통틀어서 오메가라고 쓴 거고 이거를 각진동수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각진동수. 진동수. 훨씬 더 간단하죠. 식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이걸 끄집어내면 됩니다. 또는 이것이 주어지면 이거를 수식을 써줄 수 있으면 돼요. 바로 이것이 이번 시간에 이제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 진동에 대한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진동 함수로부터 정보를 끄집어내고 정보로부터 진동 함수를 찾아내고 이거를 할 줄 알아야지 우리가 진동이라는 걸, 파동이라는 걸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동은 무엇이냐? 한 평형 위치를 중심으로 한 주기적인 반복 운동이다. 진동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용어를 몇 개 알아야 된다. 진폭, 각진, 진동수, 주기. 그 다음에 또 변이라는 용어도 나왔었죠. 아까. 자, 진동을 수학적으로 표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정보를 끄집어낸다.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동에 어떤 진동이 있는데 그 진동이 이와 같이 수학적으로 표시된다고 치자 이겁니다. 이렇게 표시된다고 쳐봐요. 자, 이때 이제 시험 문제도 내가 이런 식으로 내요. 자, 진폭은 A라 그랬죠. 각진동수는 오메가로 표시합니다. 진동수 F, 주기 T. 자, 진동에 대한 수학적 표현, 이러한 진동 함수가 있을 때 진폭과 각진동수와 진동수와 주기를 구하시오.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A는 얼마입니까? 3. 센치인지 미터인지는 이제 여기다 단위를 쓰면 되겠지만 생략할게요. 각진동수. 자, 각진동수는 뭐냐면은 여기 가만히 잘 봐야 돼요. 사인하고 t 사인은 이게 통째로 이게 다 각진동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각진동수예요. 이게 그래서 각진동수는 이 파이가 됩니다. 자, 진동수를 구하겠어요. 자, 진동수하고 각진동수는 어떻게 표시가 되냐 하면은 이렇게 표시돼요. 자, 여기서 각진동수하고 진동수에 여기 있죠? 2파이의 자, 각진동수는 진동수하고 오메가는 걸 2파이 f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자, 여기서 오메가는 이퀄 2파이 f니까 오메가가 2파이죠? 이것이 2파이니까 f는 얼마입니까? 1이에요. 그래서 1Hz가 되겠죠. 단위는 그렇죠. 그래서 1초에 1회 진동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주기는 어떻게 구하느냐? 아까 진동수는 1초에 몇 회 진동하느냐? 주기는 1회 진동하는데 몇 초 걸렸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는 역관계에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진동수가 구해졌으니까 우리는 t를 구할 수가 있어요. f분의 1로. 그래서 1초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되는 수학적 표현 진동 함수가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 정보를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어요. A 각진동수, 진동수, 그 다음에 주기 이렇게 이제 끄집어냈습니다. 자, 예제 한 번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진동이 있고 그에 대한 수학적 표현이 7에다가 사인에다가 6에다가 t 이렇게 한번 놨다고 치자 이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제 진동수하고 각진동수하고 진동수하고 주기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잠깐 멈추고서 한번 여러분이 구하고서 내가 그 구한 거하고 맞는지 한번 하도록 합니다. 잠깐 멈췄다가 한번 스스로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A를 구하겠어요. 진폭은 뭡니까? 원래 진동, 그럼 여러분이 먼저 이거 생각했죠. 진동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래. 자, 그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것만 그림만 잘 생각하면 돼요. 진동 이렇게 된 거고 여기서 잡아당긴다고 했지. 이렇게 끝나. 진동이라는 거는 사인 형태로 나타나는구나. T. 근데 얘가 클 수도 있어. A. 얘가 빠를 수도 있고 천천히 될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어. 오메가. 이게 바로 진동에 대한 수학적 표현이야.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래서 A는 우리가 진폭이고 바로 요것이 이 폭을 갖다 결정해 준다고 그랬죠. 평면일치로부터 벗어난 거리 7. 자, 사인하고 t 사이에 있는 게 오메가라고 그랬어. 오메가는 그 각진동수 6이에요. 자, 진동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진동수 원래 각진동수하고 진동수는 2파이 각진동수는 2파이 f로 표시된다고 그랬죠. 진동수는 어떻게 됩니까? 진동수는 2파이분의 오메가 해서 6이니까 2파이가 되고 파이분의 3. 요게 바로 그 진동수예요. 그러면 이렇게 놔둬도 괜찮고 이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놔도 상관없어요. 파이라는 건 3.14니까 3 이렇게 해서 3을 그 3.14로 한번 나눠봅니다. 그래서 내가 계산기로 한번 나눠보면은 3 나누기 3.14 이렇게 하면 0.99 다시 955 955 41.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는 보통 3개만 써줘요. 위에서부터 소수점 요거는 이제 그 자릿수를 의미하는 건 필요 없고 숫자만 3개 하나 둘셋 여기서 반올림해요. 이렇게 4니까 반올림 안 되죠. 그래서 답은 0.955 단위는 헤르츠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래서 1회가 조금 안 되는 거죠. 1초에 0.955회 진동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이 답을 쓸 때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냥. 그리고 실제 이걸 갖다가 이제 정확한 걸 표현하려면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면 되고요. 3.1로 나눠서 자, 주기를 그려보도록 하죠. 주기는 진동수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파이가 될 거예요. 이것도 그냥 놔둬도 괜찮고 정확하게 자기가 알고 싶다. 그러면 3.14를 3으로 나눠줘요. 그러면 1.066 다시 4가 있네요. 4, 6, 6, 6 이렇게 나가요. 위에서 3개만 쓰라고 했죠. 하나, 둘, 셋. 자, 4, 6은 4에 가까울까요? 5에 가까울까요? 그래서 하기 위해서는 이걸 반올림해요. 그러면 반올림 5죠? 그래서 답을 줄 땐 여러분이 1.05 단위는 초, 세컨드. 그래서 1초가 조금 넘는다는 뜻이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진동수 이런 진동에 대한 이 주기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거 저장하고
자, 여기서 이제 그 진동에 대한 거를 이제 하나만 또 자꾸 연습을 해야죠. 진동에 대한 예를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놓고, 자, 15하고 사인에다가 7분의 파이 t다 이렇게 됐다고 치자 이겁니다. 자, 여기서 진폭하고 각진동수하고 진동수하고 주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빨리 구해볼까요? 자, A 얼마입니까? 15. 각진동수 사인하고 t 사이에 있는 거 전부 다 써주면 돼요. 7파이. 진동수 F를 구해볼까요? F하고 오메가는 어떻습니까? 오메가는 콜 2파이 F. 각 진동수 이렇게 이름을 외우면 쉽죠. 각은 2파이고 파이 진동 F는 진동수. 그래서 2파이분의 오메가 써주면 되고, 오메가는 2파이분의 그 다음에 7분의 파이 이렇게 되죠. 파이 없어지고 14분의 1이 돼요. 14. 요거는 헤르츠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14초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진동 함수로부터 우리는 정보를 이제 끄집어냈어요. 정보를. 자, 이번에는 역으로 한번 해보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진폭이 자 8이고 진동수가 4예요. 자, 이때 우리가 이러한 진동이 있을 때 이거에 대한 진동 함수를 구하시오. 진동에 대한 수학적 표현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났다고 치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진동 함수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을 써야 돼요.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했었더라? 이렇게 되고, 여기 잡아당긴다 그랬지? 사인봉을 됐네. y는 이퀄 사인 세타인데 사인 t인데 참 이게 많이 흔들릴 수 있고, a 천천히 또는 빠르게 흔들 수 있는 정보도 있고, 오메가. 자, 이렇게 써주면 끝이에요. 그리고 a하고 오메가를 구해서 대입하면 됩니다. 진폭은 8이니까 a는 8이에요. 진동수 우리는 오메가를 구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f가 나와 있어요. 오메가는 어떻게 구합니까? 2파이 f니까 2파이에다가 4 진동수 그럼 8파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y는 이퀄 답은 8에다가 a고, 그 다음에 오메가도 8파이네요. 사인에다가 8파이 t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진폭이 8이면서 진동수가 4인 진동 함수를 구한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이걸 하면 돼요. 지금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그림에 대한 것도 수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은 평형 위치를 찾고 평형 위치로부터 최대 벗어난 거리를 구해요. 그리고 이것이 1초에 몇 번 진동하는지 횟수를 세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수학적 표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진동 함수를요. 근데 여기 보면은 1초에 진동하는 횟수를 잘 못 구했겠어요.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면 100초 동안에 몇 번 왔다 갔다 했는지 구하고 그걸 1초당으로 계산해주면 쉬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계산이 정확합니다. 자, 이번에는 진폭이 있고 진폭이 9고 진동수가 아니라 주기라고 한번 나와봐요. 주기가 2초라고 한번. 자, 이때 이것에 대한 수학적 표현을 구하라 나왔습니다. 진동은 어떻게 되냐? 사인으로 주어진다 그랬지? 근데 얘가 막 폭이 클 수도 있어, 작을 수도 있어.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어. 끝이에요. 자, 진폭이 9니까 9 써주고 사인에다가 오메가를 구해야 돼요.
자, 오메가를 구해야 되는데, 오메가는 2파이 F. 근데 진동수를 구해야 돼. 진동수가 안 나왔어요. 근데 진동수하고 주기는 역수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t에다가 2파이. 하니까 2하고 2파이. 오메가가 구해졌어요. 오메가 파이네요. 그러니까 파이 t. 이렇게 하면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문제는 진폭하고 진동수. 이 문제는 진폭하고 주기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각진동수 나왔으면 각진동수 그냥 대입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진폭이 3이다. 각진동수가 6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y는 이퀄 사인에다가 6t 3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걸 갖다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y는 이퀄 3에다가 사인에다가 6파이 t. 아우, 틀린 거예요. 이게 6파이, 여기선 6파이가 각진동수. 근데 각진동수 6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각진동수,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파이 곱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각진동수가 그대로 오메가가, 이게 오메가가 6이죠. 그러니까 이 오메가 6을 그대로 집어넣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게 되면은 우리는 진동이라는 거 뭔지 알았죠? 진동이라는 건 뭐예요? 한 점을 중심으로 한 주기적인 반복 운동. 진동을 표시하기 위한 사용되는 용어 뭡니까? 우리가 진폭이라는 거, 그 다음에 진동수라는 거, 그 다음에 주기라는 거, 그리고 이제 변이라는 거, 그 다음에 각진동수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진동에 대한 수학적 표현을 했죠. 함수 뭐예요? 이렇게 해서 y는 이퀄 a에다가 사인에다가 오메가 t. 여기서 이제 정보를 끄집어낼 수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 정보를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